일단 최근의 상황 몇 가지 좀 더 점검을 해보고 가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고 네. 그 가지고 갔었던 위성들도 잘 뭐 이렇게 궤도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좀 우리가 우주도 쪽도 이제 굉장히 좀 잘 가고 있구나 이런 기대감도 좀 드는데 5차 때는 그 완전히 민간에서 다 모든 거를 다 한다라는 얘기가 그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민간에서 해? 그러면은 그 해당 관련된 기업들이 어디가 있고 이런 기업들 되게 좀 수혜가 좀 기대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들어서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 먼저 누리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누리호는 이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라고 하는 국가 정부 기관에서 정부 예산을 약 한 2조 원 정도 투입을 받아서 만든 로켓입니다. 그래서 약 10년에 걸쳐 만들었고 처음 발사 시도한 1차 발사가 2021년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는 발사를 실패를 했어요. 그랬죠. 그 위성이 기억납니다. 제대로 네.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근데 2차 발사에 다시 성공을 하게 됩니다. 2차 발사에 위성 모사체를 안착을 시키면서 2022년도에 처음으로 성공을 했고 2차 발사가 끝나고 3차 발사를 하기 전에는 뭘 선정을 했냐면 민간 기업 중에 체계 종합 기업을 선정을 해요. 그게 뭐예요? 이 체계 종합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누리호는 엄청나게 많은 부품으로 그렇죠.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이제 기업이 모든 부품을 납품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누리호 자체를 체계를 종합하는, 그러니까 이제 조립을 하거나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이걸 좀 컨트롤하는 그 민간 기업을 선정한 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거 일테면 소위 말하는 총괄하는 민간 기업 같은 역할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장 같은 거예요. 반장 같은 거. 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다만 3차 발사 때까지도 여전히 이 사업을 주도하는 거는 항우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라고 보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데 3차 발사 때는 반장을 이제 옆에서 두고 내가 하는 거 잘 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번 4차 발사 때부터는 반장 혼자 해봐라고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항우연의 역할을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한 게 그래요? 이번 4차 발사죠. 그러면은 기사 내용이 정확하지는 않은 거네. 거기 기사 내용에서는 5차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소위 말해서 주도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4차 때부터 하긴 했군요. 네. 근데 이제 5차 발사부터 달라지는 건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7월 달에 통상 개발권을 확보를 했어요. 그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사업 시행을 대행하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게 기술을 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항우연이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 기술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한테 이전을 해주면서 2032년까지는 너가 만들거나 발사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권리를 넘긴 거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뭐 굳이 뭐 보고하거나 우리의 허락받거나 이럴 필요 없이 니네가 하고 싶으면 준비되면 해 이런 개념인 거네요. 그 발사 허가는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사를 만약에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작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체 기술력을 갖고 뭐 그걸 뭐 방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우주선하고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다만 이게 너무 관계가 없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우주 로켓과 굉장히 유사한 기술력이 있는 게 ICBM이에요. 그렇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굉장히 유사한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우주 로켓은 목적지가 우주인 거고요. 그렇죠. 우주 궤도인 거고 ICBM은 거기를 경유해서 목적지가 지상인 거. 그러니까 우주를 거쳐서 지상이 어느 곳인가 우리의 적이죠. 그렇죠. 우주를 거쳐서 지상으로가 목적지냐 아니면 그 우주 자체 가는 것 자체가 목적지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주 발사체가 훨씬 어렵긴 합니다. ICBM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기술력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좀 더 그런 방산적인 좀 위상도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다만 제가 이제 좀 조심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만든 것은 우주 로켓이기 때문에 제가 막 방송에서 이건 ICBM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예요. 그건 다른 얘기니까 그냥 이제 그런 기술적인 유사함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 자체에서 좀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가 진일보할 수 있는 민간 기업 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라는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반장 역할을 하다가 선생님이 계시고 반장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선생님처럼 역할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협력업체들을 네. 같이 이렇게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역할을까지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이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직접 학생들에게 그러니까요. 뭐 요 부품 달라고 하고 요 부품 몇 개 달라고 하고 아니면 요 부품 이렇게 바꿔줘라고 하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 기술이 이제 한 단계 이제 레벨업이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우주 쪽이 좀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이 좀 뒤쳐졌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아예 말씀 나온 김에 위원님 보시기에는 예를 뭐 미국이 제일 지금 앞서 있는 거고 뭐 중국, 러시아, 뭐 일본도 꽤 앞서 있는 걸 알고 있고 등등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수준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선진국 대비 좀 밀린다라기보다는 주변국이 너무 잘해요. 그건 또 무슨 얘기? 그러니까 주변국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미국, 미국, 일본, 일본, 중국, 러시아 이 네 개 이 국가들이 나라가 너무 잘한다. 너무 앞서 나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뒤쳐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 기술력이라든지 그런 성과들이. 그런데 이게 마라톤이랑 비슷한데 뒤를 돌아보면 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다른 그렇죠.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기술 이전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기술력 자체가 워낙 높고 또 투입되는 비용 자체가 워낙 많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앞서 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좀 많이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사실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죠. 러시아의 이 두 양강 체제에서 미국이 완전히 패권을 잡았었는데 201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이 국가적인 맞아요. 차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물론 미국이 제일 앞서 나가 있지만 중국이 바짝 그거를 쫓아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 뒤를 유럽과 일본이 따라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는 격차가 크다. 예, 격차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게 제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능력은 분명히 소위 말하는 이제 기초 체력이 되게 단단한 편이니까 따라가는 속도도 꽤 빨리 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게 연비가 엄청 좋아요. 아, 그러니까 들인 돈에 비해서. 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발사가 실패하는 정도가 아니라 몇십 번을 실패를 하고 실전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과를 일으키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 한 번 실패나 성공에 따라서 약간 완전 이건 망했다 뭐 아니다 약간 이런 그 좀 예전에 누리호 실패했을 때 아주 그냥 나로도 예, 그쵸. 난리가 났었죠. 네,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정말 그 많은 이공계에 계신 개발자분들이 정말 많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누리호 아까 2조 원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2조 원이라는 금액이 엄청 커 보이는데요.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미국 애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껌값이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어떤 그 우주 쪽 계신 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껌값이라는 표현을 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정말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우리가 그 기술을 만들어 오고 있다 이 얘기를 한번 하더군요. 이제 다시 시장으로 좀 와서 보면 이게 사실 누리호 사업 발사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성공적이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번에 누리호 4차 발사 관련해서 즈음을 보면 주가가 그다지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지 않았는데 네. 이거는 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선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요즘에는 좀 그런 주도주들의 움직임이 워낙 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결국에는 이번 누리호 발사를 주도한 가장 큰 수혜주를 꼽자라고 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될 텐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 좀 우주산업 좀 누리호 쪽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방산 관련된 그렇죠. 모멘텀이 예. 워낙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했다라는 거는 관련해서 개발까지 이미 예전에 다 끝난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재무적인 효과를 또 좀 기대하기도 힘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5차 발사, 6차 발사도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좀 주가에는 덜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차가 내년쯤 예정되나요? 보통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이제 민간 주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되는 원전이다 이렇게 이제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런 것 같은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나을까요? 왜냐하면 올해는 사실은 워낙 반도체나 이렇게 좀 대장주 중심으로 갔던 해이긴 했는데 내년에는 왠지 코스닥도 되게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키 맞추기도 좀 코스닥이 좀 할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등등등 뭐 이런 좀 외적인 거긴 한데 주변 여건이 좀 이제 다른 좀 작은 섹터에서도 좀 관심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은? 우선 국내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봤을 때 우주 시장에 대한 그 확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겠구나. 예, 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네.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로켓 발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발사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로켓이 많이 발사된다라는 건 결국엔 우주로 뭔가가 많이 날아가고 그렇죠, 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럼 그게 뭐냐면 결국 위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공위성 제조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성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거고 위성의 어떤 그런 고도화라든지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효과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이 빠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여기는 이유 중 하나가 관련해서 국내 기관, 정부 기관 자체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은. 좀 약한 게 있었던 것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주도주들의 워낙 자본시장이 강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국내에서는 좀 관심이 덜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산업적인 좀 성장 스토리가 좀 크기 때문에 내년도뿐만 아니라 내후년도까지 뭐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좀 그 글로벌한 말씀을 하셔서 최근에 스페이스X 상장 얘기 잠깐 나와서 뭐 그 소위 말하는 기업 가치 규모가 8천억 달러네, 뭐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그렇게까지 되나? 그렇게 따지면 뭐 테슬라보다 더 센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뭐 나올 정도로 그런 수 있었는데 이게 IPO 했을 때 그 가치가 그런 거니까 이 회사가 성장하면은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사실 했다면서요. 근데 이게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그 정도다. 그러니까 우주 쪽에 하는 회사 수준이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제프 베조스가 하고 있는 그 회사 이름이 블루 오리진 이런 데도 그렇고 뭐 그 민간 항공 회사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이쪽이 민간 업체 중심으로 해서 이게 완전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네. 바깥쪽 상황을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국내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일론 머스크 하면 아무래도 테슬라나 그렇죠. 이제 X 같은 그렇죠. 아니면 최근에는 좀 그룹 같은 이제 좀 AI 쪽에 AI 쪽도 그렇고. 많이들 이제 아실 건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에서 나오고 나서 제일 먼저 설립한 회사가 스페이스X예요. 에? 테슬라가 아니라요? 예, 테슬라 지분 인수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한 게 스페이스X를 설립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도 직접 설립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회사를 인수한 게 아니요, 스페이스X는 직접 설립을 했어요. 그게 2002년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2002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영위를 해왔는데 그만큼 이제 우주 산업에 굉장히 좀 진심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X가 얼마만큼 대단한 회사냐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민간, 기업, 뭐 정부 할 것 없이 우주 로켓을 발사한 모든 횟수가 260번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스페이스X가 그 중에서 130번 넘게 발사를 했어요. 반 넘게 발사를 했어요. 한 회사가 한 회사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주 로켓 발사 시장에서는 독점이네요. 독점이라고 봐도 그렇죠. 이제 무방해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정부 차원에서 자기네들 그러게요. 예산 태워서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기술적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왜 가끔 나오는데 왜 발사했다가 네. 그거 다시 내려오잖아요. 네, 재사용 로켓. 그건 좀 만화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재사용 로켓을 통해서 굉장히 비용 절감을 하고 그런 있는데 거죠. 아직까지도 스페이스X가 그 재사용 로켓을 처음 발사한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아직까지도 상용화를 한 국가기관이나 기업은 스페이스X 말고는 없어요. 없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스페이스X 중심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커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상장 기업으로서의 가치 평가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없겠네. 근데 다만 이제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스페이스X의 상장 가능성은 저는 좀 낮게 보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통해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화성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성 가는 게 어떤 주주들의 이익이 될 거냐라고 하면 사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이 되고 나면 사실 주주 이익을 위한 그러면 좀 회사가 활동을, 바뀌어야죠. 예. 완전히 체질이. 네, 그렇기 때문에 화성 가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적인 부분에서 좀 차질이 빚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스페이스X가 결국에는 뭐 일론 머스크도 X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캐시플로우가 좀 충분하다라고 이제 좀 상장 가능성을 좀 일축을 했지만 만약에 상장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면 오히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사업이 상장될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번에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들어온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자인 스타링크가 상장될 가능성이 스페이스X 상장보다는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 뭐 말씀 나온 김에 조금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게 한 9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하려면 한 55만 원인가 그 키트. 장비, 네. 예, 장비 설치해야 되고 그것도 그건데 그거는 사실은 뭐 우리 처음에 그런 거 인프라 구축할 때처럼 그냥 임대를 해줘서 뭐 큰 돈 안 들어가게 해줄 수 있으니까 뭐 그거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사실은 인터넷 집에 쓰면서 별로 안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타링크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 비용도 사실 되게 센데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국내에 들어온 서비스 형태가 들어오는 게 어떠냐면 B2C가 있고 B2B가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B2C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수요가 많이 적을 거라고 예상되는 이유는 네. 첫 번째가 요금 자체가 크게 막 메리트가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지금 통신 요금을 내는 이유는 사실 이 이동 통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들고 네. 이동하고 싶은데 그건 안테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테나를 들고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웃기겠는데. 네. 들고 다니는 그거를 들고 이동하는 유일한 국가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아 거기는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이거를 이동하고 들고 다닐 니즈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B2C로는 많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B2B구만. 그렇죠. B2B죠. 특히 대한항공이라든지 그런 항공사들이 지금 연이어서 계약을 하고 있고 또 해상 쪽 배들여. 배들인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2B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 왜 굳이 B2C를 그러니까 뭔가 네. 백그라운드에 뭐가 전략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굳이 스타링크 입장에서는 B2C가 돈이 안 되더라도 안 할 이유는 없어요. 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나라를 이제 통과하는 위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통신망은 깔려 있는 거예요. 예, 어차피 인프라 구축은 다 됐으니. 맞습니다. 그래서 쓴다라고 하면 아. 그 키트를 갖다 주고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지상통신도 우리가 2000년대 초반이나 지금과 비교하면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얘네도 위성을 더 많이 발사하고 좋은 위성을 발사하고 더 좋은 키트가 개발되면서 서비스 퀄리티가 점점점 그러겠죠. 나아지고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비용이라든지 퀄리티 차이가 좀 많이 좁혀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혹시 네. 지금 6G 얘기가 요즘에 가끔씩 나오는데 이게 사실 통신 분야라 제가 정 의원님한테 좀 질문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뭐 좀 상식적인 선에서 혹시 이제 이 의원님이 어쨌든 많은 정보를 접하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6G로 가면 이게 6G로 이제 가기 위해서가 이제 그 AI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범용화가 되는 시기가 되려면 6G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군요. 네. 그만큼 데이터 속도도 빨라야 되고 많은 양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나중에 6G로 가는 거에 대비해서 미리 한국 시장에 좀 약간 입도선매 비슷하게 이렇게 하려는 의도는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득 들어서요. 결국 6G의 핵심은 속도도 있겠지만 끊기지 않아야 되는 게 크거든요. 그럼 위성이 필요한 거죠. 그런 위성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적으로 지상망을 다 깔 수가 없는 곳이 그러면, 있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구 밀도가 진짜 촘촘하게 살고 그렇죠. 계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상망을 까는 거에 대한 인프라 비용에 대한 걱정이 좀 적은데 사실은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위성이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통신적인 부분에서 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G 시대가 사실은 금방 오지는 않겠지만 네. AI가 정말 보편화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막 진짜 우리가 화면에서 보던 게 우리 일상에서 뛰어다니는 거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할 때면 6G는 불가피할 텐데 그런 걸 생각하면 위성은 불가피한 거다. 특히 드론이나 로봇 쪽에서의 맞아요. 네. 이제 UAM이나 이런 그쵸. 거. 그게 훨씬 크죠. 왜냐면 아까 전에 물리적인 요건 때문에 드론이나 이제 UAM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위성 통신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게 드론이나 UAM 같은 경우에도 높은 퀄리티의 통신 퀄리티를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자가 들어가는 거고 이 저궤도 위성 통신을 들어가는 이유 중 하나가 글로벌 과점 시장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스타링크, 네. 원앱, 원앱은 유텔셋이라고 하는 유럽 기반의 이렇게. 저궤도 위성 통신이 있고 그리고 아마존도 하고 있어요. 아마존도 하는구나. 네, 거기도 아마존도 블루 오리진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왜 과점 시장이 바뀌었냐면 우리나라만을 커버하기 위해서 위성을 깔 수가 그럴 없어요. 수는 없죠. 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무조건 우리나라만을 커버하기 위해서도 전 세계에 깔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과점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거꾸로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해서 저궤도 위성을 깔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죠. 어렵겠구나. 네. 그럼 결국은 우리는 어디 거를 써야 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군사적인 용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유럽 기반의 유텔셋과 좀 그런 군사 계약은 맺은 바도 있습니다. 예, 오늘 정윤 연구위원하고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좀 우주항공 쪽이 확실히 올해보다는 좀 더 활성화될 거는 분명하게 네. 보이는 그런 섹터가 되겠네요. 내년에 한번 좀 보시죠. 우주항공 쪽.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